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좀 화면을 좀 보면 좋은데 그죠?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김헌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라이즈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2024 대학혁신 지원 사업 책임자 워크숍에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 해서 사실 오기 전에 교육부와 계신데 교육부에 연락을 했죠. 3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계략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좀 달라 했더니 아직 없더만요. 아마 오늘 우리 이준혁 사무관께서 얼마나 발표할지 모르는데 아마 크게 기대를 완성이 안 됐죠 아직. 그래서 제가 저 그 뒷부분에 라이즈 체제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건데요. 대학에서 다 기획처장님들이시니까 모든 대학이 아마 산학협력단과 기획처가 주관으로 라이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미 그 지역 라이즈 센터에 제안서도 내고 하셨을 텐데 아직도 시간이 내년 한 3월에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일 광주에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내일 아마 지원 전략이 이제 거의 초안이 거의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고 거버넌스는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등등 그다음 성과 관리 지표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주시면 제가 좀 답변 드리고 발표는 계략적인 라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하고 그다음에 앞부분에 제 나름대로 대학 혁신의 어떤 사례들을 한번 쭉 모아서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시간 내에 말씀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그래도 우리 저 회장님이죠. 회장님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 그래서 제가 하여튼 시간이 되고 되는 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총장을 지난 6월에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임 총장 하면 되게 어색합니다. 아직도 총장인 줄 착각하다가 앞에서 전임 하면 이제 내가 참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치열하게 8년 동안 총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그 전쟁 같은 그런 8년을 시간을 보냈는데요. 대학에 계신 분들 특히 보직을 하고 또 기획처장님을 맡고 계신 분들 정말 얼마나 좀 치열하고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워크숍 하시고 좀 여유롭게 또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 혁신과 라이즈 체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환경이라고 제가 이제 4가지 정도를 쭉 정리해봤는데 그 제일 먼저가 지금 화두가 인구 급감이죠. 인구 급감에서 현재 한 5천만 정도 되는 인구가 2100년에는 한 2천만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거다. 2천만 이하로 떨어질 거다 하는 인구 급감. 또 두 번째는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 걱정을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의 유출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의 반 이상이 그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다. 50.2%인가 작년 데이터가요. 즉 우리나라 국민의 2명 중에 1명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됐고 아마 그게 점점점 더 늘어나겠죠. 아무리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더라도 아마 수도권으로의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미래하고 관련이 깊게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이 강연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사회 대비 저출산 고령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건가? 대학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과연 대학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대학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바로 빅블러시 됩니다. 오늘 후반부에 무전공에 대해 자율전공 선택제에 대해서 강연이 좀 있던데요. 무전공 혹은 융합전공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빅블러 시대다 해서 융합 모든 것이 혼재되고 지금 현재 대학에서 우리가 나눠놓은 어떤 학문의 체계하고 사회하고 미스매칭이 되는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대응할 것인가? 대학 교육은 이 빅블러 시대에 대학 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하면 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AI 혁명 시대다 해서 대학이 과연 인공지능 시대에 뭐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가, 혹은 또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결국 이런 총괄해서 결국 축소 사회다. 사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의 어떤 붕괴, 지방 소멸, 지역의 축소 뭐 이렇게 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점점 나중에 이것이 국가 경쟁력 저하까지 이어지는 이런 축소 사회에 우리 대학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두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빅블러 시대는 말씀 그대로 이 기술, 산업, 기업 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현상이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이 융합해서 또 서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가장 최근에 CES 2024 올 1월에 있었죠. CES 2024의 슬로건이 All Together, All On이었습니다. 그래서 AI 중요한 것이 CES의 주제가 AI, 그리고 두 번째가 빅블러, 세 번째가 크리에이티비티, 네 번째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기업 수만 해도 한 150개국에서 4,300개 정도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 CES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년에도 아마 각 대학에서 혁신 지원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링크 사업단이나 이런 데서는 방문단을 만들어서 학생들도 참여하고 또 각 대학 각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여기서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CES 때 로레알이죠. 뷰티 회사죠. 로레알이 생성형 AI를 뷰티 산업에 적용하는 기조 강연이 있었습니다. 또 월마트가 지금 현재 우리 월마트는 좀 미국에 가면 조금 도해지를 벗어난 약간 좀 못 사는 좀 지역에 월마트가 주로 있죠. 월마트가 이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월마트 CEO가 기조 강연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무대로 올라와서 서로 악수하고 한번 잘해보자 해서 이 월마트와 MS가 손을 잡고 온라인 쪽에 월마트가 진출을 한다든지 하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지금 현재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변화무쌍하다 해서 불확실하다. 그래서 제게 이제 경제 용어로 블랙스완으로 표현합니다. 즉 말해서 전혀 예기치 못한 관찰과 경험이나 우리가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역사를 알면 미래를 더 알 수 없다 하는 정도로 과거의 어떤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도저히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빅 블랙스완, 또 그 두 번째는 또 그레이 라이노라 그래서 이 그레이 라이노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육식 동물이죠. 코끼리 다음으로 크다고 합니다. 한번 뛰면 50km를 뛰고 한번 뛰면 지축이 흔들릴 정도가 돼서 누구나 그 소리를 듣고 떨림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겠지 해서 방심하다가 이 사건이 좀 다가오는, 즉 말해서 예기치 못하는 불확실성 시대와 또 엄청난 경고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다시피 위협받는 일자리가 1,800만 개나 되고 또 전체 일자리 중에서 이 일자리가 한 70% 정도 되고 새롭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이 생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학자들의 예상이지만 정확한 숫자는 맞지 않을지언정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느낄 수는 있는 타이프라이터라든지 카메라 필름이라든지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아마 직업의 대전환이 발생할 거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아래쪽의 그래프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가입자 수인데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다 일정 시간을 거쳐서 가입자 수가 100만이 됐는데 챗 GPT는 수직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4일 만에 5일 만에 챗 GPT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달성했고 또 1억 명을 모으는데 그 40일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최근에 챗GPT-4o는 그 사용자가 18억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올 5월달 데이터니까 지금 11월이니까요 한 25억, 뭐 30억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의 뭐 챗GPT가 거의 우리 생활에 학생들이 뭐 이게 없으면 레포트를 못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작가들은 또 글 검증을 벌써 챗GPT로 하고 있고 할 정도로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모든 학문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 제가 지난주에 학회를 갔었는데 제가 전공이 기계공학입니다. 제 전공 쪽에 제조 분야에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화두더라고요. 아마 세상은 빠르게 돌아간다. 이 대학은 도대체 우리 교육을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교수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과연 대응해 나갈 것인가 참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대학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즉 수도권이 과밀화되고 수도권이 점점 모이게 되면 수도권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생산성이 떨어지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 저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것은 지방 소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또 지방대의 위기 아니면 또 대학 전체의 위기 그리고 이 전체 국가 경쟁력 저하 문제 이런 문제들 산적한 문제 하에서 우리 대학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생각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앞장서서 이 대학에 대한 어떤 혁신을 주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대학 혁신 지원 사업도 이런 베이스에서 아마 대학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또 체계적인 어떤 방안을 좀 대학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아이디어를 구하고 그런 실천적 방안들에 대해서 답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학의 역할은 꾸준히 변해왔습니다. 사실은 뭐 11세기입니까? 그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이죠. 볼로냐 대학이 뭐 제일 최초의 대학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교육만이 우선이었습니다. 뭐 광장에 모여서 질문을 하고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그죠? 광장에 모여서 그 현명한 현인이 있으면 찾아가서 질문하고 대화식 어떤 수업이 대학 교육의 효시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이 최초라고 하고 또 연구가 대학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뭐 독일의 베를린 대학이 그 18세기에 대학은 그래서 교육과 연구를 하는 데다 하다가 점점 지식을 교환하는 장이 되고 또 최근에는 그 기업가적 대학이다 해서 대학이 더 이상은 교육과 연구를 하는 상아탑이 아니라 바로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돈 되는 연구를 해야 된다. 돈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대학한테 요구되고 있고 대학에서는 사실은 생각보다 거부감이 상당히 컸었죠. 그런데 뭐 지금은 거의 뭐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참여적 대학이다 해서 지역 발전의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대학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AI 혁명 시대에 과연 지역사회나 국가가 대응할 수 있겠는가? 대학의 수준 높은 지적 역량을 우리 이런 어떤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기저로 허브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이다 이래서 지역 혹은 국가와 지역과 또 대학과 산업과 심지어 최근에는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문화까지 상태 어우러져서 같이 아마 헬릭스 모델이 지금 이 대학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지역 시민들의 어떤 재교육, 직업 전환 뭐 등등해서 지금 이전에 뭐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가라든지 하는 평생교육원의 기능을 넘어서서 이 학점이 거의 부과가 될 수 있는 즉 강의를 들은 다음에 직업 전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 교육이죠. 평생 교육이 요구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바로 그 계기를 만드는 것이 대학이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여러분들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이걸 다 하란 말이냐? 그게 심각한데 정부에서는 뭐 제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규제 개선을 교육부에 뭐 규제 개선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해서 많은 규제 개선을 그 제안했습니다만 뭐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고 이 대개 이제 그 수업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규제 개선이 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만 뭐 교수들의 수당을 인정해 달라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못 듣는 척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들의 수당이나 이런 거를 보장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뭐 보직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청에 가서 뭐 어떤 대학을 대표해서 어떤 뭐 카운터가 되어달라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교수님들의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해서 우리 교수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예? 교수법을 이 교육공무원법을 공무원법에 준해서 만들었고 또 사립대학은 또 돈 주기 싫으니까 국립대법을 준용한다. 이래서 결국은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회의 수당도 다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 안 하고 그냥 교실에서 총장이 전화를 해도 저 오늘 시간 없습니다. 오늘 저 본부에서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잠깐 올라오시죠. 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죠? 참 이 그런 어떤 것까지가 매칭이 돼야 이 대학이 변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그 사무관님 가서 내가 가봤더니 교수들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체계부터 바꿔야지 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내봤자 소용이 없다고 100개 대학이 이야기하더라. 이걸 한번 강력하게 왜냐하면 일 안 하는 사람이 득보는 거예요. 본부에 가서 일을 안 하면 논문이 많아지고 논문이 많으면 수준 높은 교수가 되고 본부에 가서 일하다가 논문이 좀 적으면 약간 수준 낮은 교수로 은근히 사람들이 바쁘고 그럼 도대체 이런 참여적 대학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의 대학의 역할은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는지 너무나 모순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는 것은 오른쪽을 보시면 바로 국가 경쟁력이나 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조를 해야 되는 역할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역할은 바로 현안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역할이 새롭게 이 대학에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연구의 방향도 대학의 제3의 임무, 즉 교육 연구가 아니라 사회봉사, 지역 발전 이런 제3의 임무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법론적 중심의 연구도 바뀌어야 된다. 교육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연구에서부터 목적론적 중심의 연구다.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뭐 제가 공대니까 기계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뭐 반도체, 상품 위주의 어떤 전공이 필요한 건데 과연 대학에서 그동안의 어떤 우리의 학문 분류 체계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상당히 많은 복합적인 어떤 주제에 대한 거하고 우리가 대학에서 매칭을 시켜줘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재료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기계를 가르치면 사회 나가서 학생들이 알아서 자동차 회사에 가서 더 필요한 것들은 배워서 뭘 하면 되겠는데 이제는 뭐 너무 사회하고 점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대학에서 타겟형 중심으로 학과를 대응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리빙랩이라 그래서 지역 문제 해결을 책상 앞에서 교수들이 하는 거는 사회에 일절 도움이 되지 않더라. 고로 직접 현실 문제에 뛰어들어서 같이 문제를 공유하면서 하는 리빙랩 방 실증적 연구도 부족하다. 리빙랩이 돼야 된다. 산불 문제를 뭐 여기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가 우리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교수님이 연구 역량이 뛰어난 교수님이 책상 위에서 산불을 연구한다고 그게 답이 나오겠냐 이거죠. 산불 나는 현장에 가서 산불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 문제란 것은 바로 지역에 있는 연구자 교수들이 연구를 할 때 답을 제대로 얻을 수 있지 탁상공론 즉 학교 안에서 책상 앞에서 하는 연구는
뭐 SCI 논문 아주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을 쓰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한 또 하나의 분야이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학 도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이 허브가 되어 있는 지금 지자체나 지역 사회 수준으로는 변화무쌍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AI 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대학의 수준만큼 지역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대학 도시다. 그리고 축소 사회라는 것은 도시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만들어 놓은 기능을 복합화해서 다기능으로 이렇게 활용해야지. 뭐 컨벤션 센터는 A 동에가 있고 뭐 무슨 뭐 그 주민센터는 B 동에가 있고 연구소는 C 동에가 있고 해서 지역 내에서 흩어져 있어서 관리는 누가 하며 그죠? 시간이 지나면 다 뭐 무용지물이 사람이 줄어드는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어디에 모아야 되느냐면 대학에 모아야 된다. 대학이라는 데는 학생이 있고 또 대학에는 거기 컨벤션도 대학의 건물을 활용하면 되고 지역 주민들의 재교육도 대학에서 할 수 있고 기업과 어떤 뭐 연구자의 만남도 대학에서 이루어져요. 즉 대학이 피지컬리 지역 발전, 도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모양이 바로 대학 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저는 국립대입니다만 제가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게 국립대학도 우리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뭐 학술림 뭐 이런 것들 팔 수 있게 좀 해달라. 일부를 팔아가지고 우리 대학 연구에 좀 대학 그 발전에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꽉 묶여놔가지고 사립대 교수님들은 아유 국립대는 편하고 좋지요. 또 국립대는 또 국립대대로 정부에서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좀 자율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로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좀 바뀌어 나갈 것이다. 대학 도시가 대한민국의 축소 도시 대한민국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대학 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혁신 방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는 바로 학습자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학생 한 명 한 명이 귀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육은 다양한 세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세대, 모든 어떤 뭐 전 세계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접근 뭐 이런 것들이 교육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두 번째 빅블러 시대니까 당연히 융합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암묵적 지식이 중요한 융합이다 보니까 재료공학만 배워서 어떤 자동차 회사에 갔더니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없더라. 바로 경험 중심 교육. 그래서 지식은 어차피 핸드폰에 거의 다 있으니까 그죠? 이 지식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어떻게 협동 연구를 어떻게 하고 한다면 바로 경험 중심으로 문제 해결형 뭐 경험 중심 교육. 그래서 최근에 PBL 교육 같은 것들이 대학에서 많이 채택이 돼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끄집어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런 사회적 책임이겠죠. AI에 뭐 옛날에 원자 폭탄이 나올 때도 그랬지만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AI의 활용에 대한 어떤 뭐 그래서 최근에 AI 권리장전 같은 것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ESG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소 사회의 어떤 대학의 역할입니다. 바로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라이즈 체계가 뭐냐, 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방향이 뭐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기에서 즉 대학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뭐 이 정도 아니겠는가? 이 정도의 베이스 하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사회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준다면 그게 바로 가장 그 좋은 대학 혁신의 모델이 아닌가 싶고, 뭐 국내외에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혁신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는 걸
뭐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자주 나오죠. what이 중심이 아니라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무엇을 할 것인가 순서로 아마 이 역량 기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바로 어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합리화라든지 정당화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왜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좀 미래 인재의 역량이란 것은 바로 창의적인 어떤 도전 정신, 또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 해결,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전문 지식 역량인데, 또 기초학문도 더 중요해지고, 또 인문학적 상상력, 가장 중요한 소통과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그죠? 지금 현재 세상의 변화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습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 역량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 가장 이제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무전공이죠. 자율 전공 자율 선택제 25% 이상 해야죠. 25% 아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오블리게이션으로 있겠죠, 이것도. 그래서 아마 모든 대학이 지금 무전공 때문에 뭐 단과대학 내 무전공, 학교 전체 무전공 해서 이 자율 전공 선택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기반이 있습니다. 즉 이게 몇 년도냐 하면 19년도네요. 동아일보에 19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인데 대학생의 40%가 대학을 들어온 다음에 다른 전공을 하고 싶다. 그리고 대학의 고등학생들이 어떤 전공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좀 시간을 갖고 좀 뭐 수능 시험이라든지 대학 입시에 막 올인돼서 생각도 한번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도 없이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들어온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매칭, 그 미스매칭을 좀 없애주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무전공제를 지금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어떤 대학들은 뭐 100% 무전공으로 하고 있는 데도 많고, 외국에 많은 대학들이 이미 100% 무전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게 말이 되나? 장관 바뀌면 이 무전공 안 해도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대학도 있고, 그죠? 그런데 아마 이게 뭐 모든 대학이 획일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의 좋은 그 방법으로 아마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접근의 평등성이죠. 그래서 오픈 러닝 플랫폼이라든지 하이플렉스 러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에듀테크 지원 같은 게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이 최근에 아주 전형적인 그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업의 전형적인 예죠. 교실에 학생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고 앞에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학생은 집에서 수업을 들어도 좋고 학교에 와서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도 좋고, 심지어 그 제 시간에 수업을 안 들으면 요 강의는 녹화를 해놨다가 뭐 일주일 정도 그 어디 서버에 올려놔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접근해서 일주일 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수업이다. 즉 학습자한테 제공을 한다는데, 이건 뭐 모든 대학들이 지금 대형 강좌에 아주 심각하게 지금 채택을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요. 제가 한 10년도 더 전에 호주의 디킨 대학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이미 하이플렉스 하이브리드 렉처를 하고 있었고 시스템을 개발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생이 호주에 넘어오지 않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호주 디킨 대학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카르타 우체국에서 시험 문제를 배달하면 거기서 시험보가 보내주면 대학에서 뭐 죄송합니다. 대학에서 학생이 학교 안 오면 좋죠. 뭐 등록금 다 내고 중간고사 죄송합니다. 그 대학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호주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데 뭐 건물을 뭐 재학생이 8만 명이더라고. 8만 명. 아리조나 주립대학도 지금 학생이 15만 명 가까이 되고 온라인 학생이 6만 명, 7만 명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마 생각해봄직한 어떤 하이플렉스 러닝의 문제다. 그래서 하고 또 평생교육은 바로 지역과 대학의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기업의 재교육, 지역의 직업전환 교육, 학교의 어떤 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평생교육의 확대,
외국인 학생의 어떤 어학 교육 뭐 등등해서 이것이 분절된 지역과 대학의 산업체 분절된 학습망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지역 생태계가 돼서 변화무쌍한 사회 변화에 우리 사회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이 평생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심지어 비학위과정도 학점은행제 같은 것으로 저축을 하고 누적을 하면 다시 입학을 하게 될 때 다 학점 인정을 해주는 뭐 시스템 같은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 융합교육입니다. 융합교육은 당연히 지금 저 새로운 사회 수요에 대응해서 융합교육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제가 좀 만든 자료인데요. 저는 뭐 평소에 T형 융합 인재를 제가 이제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고민해봤더니 그 융합 인재는 T형 융합 인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뭐 죄송합니다. 어떤 과가 있다면 뭐 제가 저 의공학도 하고 해서 의공학과를 만들었다 해서 의료도 가르치고 의공학에 필요한 전자도 가르치고 의공학에 필요한 의료 재료도 가르치고 또 기구 설계를 필요해서 기계도 가르치고 학생들이 4년 만에 저는 뭐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4년 졸업할 때 기계공학에 대해서 잘 몰랐고 기계 설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한 명한테 기구 설계, 재료, 의공학, 전자 뭐 다 가르친다고 해서 과목 한두 개 가르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융합 교육은 T형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자기의 주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융합적인 지식을 제너럴리스트의 그 융합적인 지식을 얻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정인데요. 뭐 사실은 반도체 설계를 하고 반도체 공정이 있고 반도체 후공정이 있고 이런 여러 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 필요한 인재 사항이 다른데 당연히 학생들은 이 전공 중에서 어떤 특정 전공가 자기 메인 전공이 되지만 대학교 때 반도체 공정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간다면 훨씬 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전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볼 수 있으니까 이 T형 융합 인재가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총장을 하면서 이 많은 강원대가 학과가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 학과를 어떻게 다 없앱니까? 100개 학과 없애 한다고 뭐 교수님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학과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융합 교육을 할 것인가? 뭐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학과의 그 심오한 심화 학습도 살리고 또 학생들이 또 사회에 나가기 위한 제너럴한 융합적인 지식도 살리고 이 두 개 다를 하기 위해서는 인재상이 T형 융합 인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뭐 당연히 창의성 교육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ESG 교육이라든지 AI 윤리라든지 또 반성적 사고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연히 공유죠. 공유 대학입니다. 즉 그 대학이 지금 현재 뭐 여기 해놓은 거 RIS 사업에서도 공유 대학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전문 대학이 합쳐서 첨단 분야 혁신 융합 대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유를 해서 서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는 대학들이 규모가 큰 대학, 규모가 적은 대학, 이 대학이 서로 뭐 경쟁하는 것이 과도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사회 변화에 대응해 나가자 하는 뭐 그런 취지가 있고, 축소 사회에 서로 같은 것을 중복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도 서로 분야를 좀 축소하고 대학의 규모를 줄여서 서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뒤에 해외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ASU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혁신이 선도적인 대학이 아리조나 주립대학인데요.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뭐 MEC 같은 거, 뭐 프랩 디지털 이런 건 좀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인데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는 좀 미스프린트입니다. 이거는 밑에도 MEC고 뭐 프랩인데 아니고, 하나가 어드바이저고 하나가 뭐 디지털 교육인가 뭐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것에 위에서 두 번째 건데요. 아리조나 주립대학이 교육 혁신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스타벅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벅스 성취 플랜 같은 스타벅스 대학이 있습니다. 정말 기업체 대학, 뭐 성균관대학교에 반도체 뭐 대학이 있듯이
스타벅스 대학을 내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을 스타벅스 직원들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또 애리조나 기술기업이라 그래서 그 애리조나의 스타트업이나 라이선스 계약이나 발명 공개 분야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지적 연구를 수행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대학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애리조나 주립대학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뭐 조기 학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하이플렉스의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 그 매 학기에 4,000명 이상의 학생이 현재 하이플렉스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IT는 뭐 잘 아시다시피 무크죠. 그죠? 에덱스 뭐 해서 무크인데, 최근에 더 아니죠. 벌써 2016년에 마이크로 마스터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무크의 교과목을 엮어 가지고 주제를 붙여서 뭐 6과목, 5과목씩 해서 석사 과정에 준하는 준 석사 과정을 만들어서 수업을 받게 하고, 이들이 MIT라든지 아니면 이 마이크로 마스터의 회원교에 진학을 할 때는 학점을 100% 인정을 해서 한 1년 정도만 더 수업을 하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 마스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고, 모든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부트캠프 같은 거를 해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일본의 아키타 국제대학인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수업은 영어로 한다. 대학 전부가 영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인이 아닌 일본 교수가 아니라 외국인 교수가 56%고, 그 다음에 코스당 학생 수는 한 강좌의 학생 수는 17명 정도 되고, 교수당 학생 수는 14대 1 정도 되도록 해서 대학을 2004년에 만들어서 지금 현재 취업률 100%, 뭐 일본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학 1위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공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이 아니라, 사립대학은 뭐 오이타 현에 있는 대학도 이런 국제학교가 있는데요, 사립이 아니라 공립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아까 저 뭐 EBS 우리 이혜정 그 실장님이 소개됐었는데요, 지금 EBS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K무크 수준에 맞게 해서 우송대학교는 30과목, 동서대학교 6과목 정도가 작년부터 해서 EBS 강좌를 대학의 교양교육에 활용해서 과목을 개발하는 것, 즉 말해서 EBS에 있는 강좌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강좌로 만들어서 EBS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3S 전략이라 그래서 5분에서 15분 단위의 짧은 콘텐츠고, 또 100자 이하의 텍스트에 기반한 가독성이고, 또 임팩트 있는 내용을 적시에 제공해서, 뭐 국립경상대학교는 왜 가면은 우리 경상대학교에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 남명 조식 선생이 이 기업가 정신의 대부다. 뭐 태계 이항이 우리의 정신 세계를 갖다가 했다면 조식 선생이 바로 우리의 기술 어떤 뭐 창업 정신 이런 거에 그거다 해서 하는데, 그래서 뭐 지식 채널에서 뭐 여러 가지 방송을 10분 내외 콘텐츠를 300편이나 제작해서 아마 교육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 위대한 수업, 뭐 그레이트 마인즈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목이나 비교과 과목, 또 안동대가 최근에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K 인문학을 하는데 EBS하고 공동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발해서 같이 방송을 하고, 방송 후에 안동대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해서 아마 EBS도 적극적으로 교양 수업이라든지 교과목의 온라인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한 단계 수준 높은 어떤 뭐 교육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강원대학교에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만든 바로 T형 융합 인재를 위한 미래융합 가상학과입니다. 지금 현재 학과가 34개나 있는데요, 이게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학이 다 할 수 있고, 교육부가 이제 우리 강원대가 미래융합 가상학과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교육부가 이걸 좀 참조해서 융합 전공이라는 걸 대학에서 가능하도록 했었는데요, 이거는 교수님들이 그냥 아무나 어떤 여기 있는 뭐 블록체인 융합학과를 한다 하면 교수님들이 기계과 교수 1명, 또 뭐 컴퓨터공학과 교수 1명, 사회과학대 교수 1명, 3명이 모여가지고 과목을 한 학기에 한 과목씩 개설하면 3과목에 1년에 6과목이 되고, 강사한테 한 2과목 주면
8과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전공 해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부전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현재 있는 과목을 가지고는 융합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만드는 거죠. 바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보시면 뭐 3D 프린팅 학과라든지 뭐 디지털 헬스케어, 탄소 중립학과, 뭐 블록체인, 클라우드 융합학과, 나노 융합, 적층 제조, 뭐 공연 예술 뭐 등등 해서 지금 11월이죠. 지난주에 가상학과 심사가 강원대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말해서 한 10월쯤 내년 1학기에 가상학과 우리 한번 해보자. 교수 3명이 모여서 한번 하자. 이러면 그냥 바로 심사를 받아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받으면 부전공을 받으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학과를 다음 학기에 바로 만들 수 있다.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학생이 반도체 인력이 뭐 옛날에 첨단학과 만들 때 대학에서 반도체 학과를 새롭게 만들면 6년에서 7년, 8년 후에 인력이 배출되는데 어떡하냐. 융합전공으로 반도체 학과를 만들면 바로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바로 교수님들 몇 명이 모여서 반도체 학과 만들면 2년 뒤에 학부를 졸업합니다. 1년 뒤에도 학부를 졸업시킬 수 있으니까 이 주기가 빠른 어떤 이런 사회의 융합교육 시스템으로 가장 적합한 게 이 바로 가상학과,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 2019년도에 가능토록 했는 융합전공. 그 융합전공의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안 되게 막았는데 학생들이 기계과 학생이 정밀의료 융합 가상학과를 가서 복수전공으로 한 다음에 졸업을 절로 가버릴 수도 있도록 해놓은 게 융합전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걸 막아놨습니다. 그건 안 된다. 반드시 가상학과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이라고 하고 자기 과는 유지해야 된다고 막아놨습니다. 그랬더니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 혁신이란 게 대단히 막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부터 내년 25년도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학과 수가 4개에서 35개까지 늘어났고 중간에 인기 없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인기 없는 과는 또 폐과를 시켰습니다. 폐과를 시키고 이 중에서 아주 인기 있는 과는 정식학과로 다시 키우고, 즉 학과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제가 이제 기계과를 나왔는데 제가 3D 프린 자율주행, 제가 이제 자동차가 전공인데 가솔린 엔진은 좀 아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잘 모릅니다만 제가 공부를 하면 학생들한테 자율주행 자동차 차체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럼 누가 강의합니까? 그죠? 배운 사람이면. 그래서 교수님들도 자기 전공에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가상학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교수님들이 비슷한 주제의 교수님들이 강의 준비를 해서 당신의 주제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의 자기 전문 분야를 좀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뭐 우리 학교라서 제가 만든 거라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보다는 실천적으로 계속해서 대학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프로그램은 뭐 전 세계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프로그램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경험 중심 PBL, 뭐 핀란드,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대학, 호주, 근데 한양대학교, ICPBL도 이것도 지금 현재 이 ICPBL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대학이 제가 알기로 30개 대학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뭐 기업도 들어오고 해서 30개 이상의 대학들이고 모든 교육 과목에 PBL 책자를 만들어서 아마 공유를 하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역시 끊지 않고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PBL 뭐 우리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제가 뭐 한양대를 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인더스트리 베이스드, 인더스트리 커플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당연히 PBL은 산업계하고 연계해야 되겠죠 하면서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갖다가 산업계를 과목마다 다 연결을 해서 교과 과목을 만들고 또 그걸 이어오고 교수님들이 이걸 맡아서 강의를 하고 연계를 하고 대학으로 확산을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토 대학은 지금 이제 40개 노케아가 망한 다음에 공대, 디자인대, 경제대를 합쳐가지고 40개 학과인데 전공 무관입니다. 즉 모든 것이 무전공이고 수업은 전부 다 실습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현재 핀란드 창업의 50% 이상이 바로 이 알토대 출신이다. 고로 교수님들에 대해서 따라서는 그게 말이야 기초 지식이 없이 내가 기계공학이면 역학을 먼저 배워야 되고 전공이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혁신적인 수업 방법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ESG, 버클리, UC 버클리의 ESG 교육이라든지 또 일본 오사카 대학은 지역하고 지역민들하고 라포를 형성하고 고령자의 모빌리티 실증 사업 같은 걸 직접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삼척에 대한 저희 강원대학교의 삼척 캠퍼스에서 이 태풍에 대한 그 호우재해 영향 예보를 해서 삼척에 가면 앱을 다운받으면 비가 오면 어느 지역이 물이 차고 있고 해서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는 사례들입니다. 이런 것들 개발한 사례들인데요.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실증배드로 이 리빙랩으로 개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국내외에 엄청나게 많은 혁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너무 막 아이디어를 내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좀 기획처장님이면 교수님들 그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님들 데리고 전 세계를 한번 방학 때 좀 가서 대학의 혁신 사례들 좀 보시고, 또 국내에도 아마 교육부나 이런 데 이야기하면 아마 대학 혁신지원사 보고서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학을 책으로 보는 거하고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 중에서 일부 수정해서 우리 대학에 맞게 채택을 하면 되지, 너무 대학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 노력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프로그램을 채택한 다음에 이걸 이끌어 가느냐, 대학에 맞게 정착을 시켜서 이끌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어떤 혁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역시 공유대학의 이름인데 미국 내 11개 대학의 컨소시엄입니다. 아리조나 대학도 있고 조지아 텍도 있는데 여기에서 전형적인 한 대학의 학점 회복, 그러니까 학사 경고받은 학생들의 회복 프로그램이 이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학업 회복 모델이 아주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10개 대학으로 추가를 해서 같이 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서 한 85% 정도가 이 가을 학기로 지나간 어떤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회복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대학이 서로 힘을 합쳐서 대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서둘러서 앞에 부분을 이야기했고 지금부터 라이즈 체제에 대해서 라이즈 체제도 축소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 바로 이 라이즈 체제에 대한 거죠. 역대 정부가 그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정책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결국은 대학의 지역 발전 허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학이 지역 혁신, 지역 발전의 허브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지역이 그것을 알고 지역이여 정신 차려라, 지자체여 정신 차려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려고 지자체가 노력을 해라. 이것이 바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인 라이즈 체제입니다. RIS가 약간 비슷했었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총괄대학에 맡겨놓고 지자체의 참여가 좀 미온적이고 하다 보니 좀 총괄대학을 맡고 있는 제가 있는 대학처럼 거점 국립대학들이 주로 총괄대학인데 총괄대학에서 너무 독식을 하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 좀 총괄대학 위주로 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이나 주변 대학들로부터 좀 불편한 어떤 여러 관계가 만들어지고 해서 그러지 말고 지자체가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독립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 지역 혁신의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체계를 만들자. 이것이 라이즈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과 같이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대학으로 내려가던 국립대 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50% 정도를 지자체 밑에 있는 라이즈 센터죠. 이 비영리 독립기관입니다. 라이즈 센터로 50% 정도 예산을 내려서 대학으로 가도록 한다. 근데 요 50%는 바로 인재 양성, 지역
혁신이나 지역과의 협력, 산학협력 이런 사업들 위주죠. 즉 BK 사업이라든지 대학혁신이나 국립교육성 사업은 또 별도죠. 즉 말해서 대학 자체의 혁신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연구 모델은 빼놓고 바로 지역과 함께 산학협력이라든지 인재양성 분야의 예산은 지자체로 내리겠다는 것이 이 라이즈 체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즈 체제의 거버넌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중간에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광역지자체 즉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17개 광역지자체 안에 반드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전담부서는 과단위 이상의 전담부서를 인재육성과 혹은 인재육성국, 그러니까 국이나 과 정도의 전담부서를 만들고 거기에서 지역 내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을 하고 지역의 특화 산업을 베이스로 한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학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내에 전담 부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 밑에 실행 부서로 지역 라이즈 센터를 만들게 돼 있어요.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미 이 지역 라이즈 센터로부터 각 대학에 RFP가 나가고 대학에서는 가 제안서를 라이즈 센터에 접수한 상태일 건데요. 여기에서 대학의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성과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운영을 관리하고 하는 지역 라이즈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지역 라이즈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그 지역의 그 라이즈 사업의 최종 심의 의결을 하는 최상위 어떤 심의 의결 기구로서 지역 라이즈 위원회, 즉 강원도 같으면 강원 라이즈 위원회, 충남 같으면 충남 라이즈 위원회를 만들고 충청남도 도지사와 대학 총장 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그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 총장들이 반드시 위원회의 반 이상은 대학 사람으로 저 위원회를 구성해라. 왜냐하면 이거는 대학 지원 사업이지 지자체 지원 사업이 아니니까. 라이즈 위원회는 대학의 대개 총장들일 건데 총장들을 반 이상을 위원은 대학 사람들로 구성하고, 지자체 그리고 산업계 그다음에 TP 연구원 이런데 혁신기관 이런 분들을 기관장들을 라이즈 위원회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의결 기구로 한다. 이것이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가 되고, 요거하고 준해서 주항을 보면 이 광역지자체에 해당하는 것이 교육부의 지역인재 정책과입니다. 여기에서 라이즈 업무를 총괄하고 재원도 확보하고 부처 간의 연계 협력,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교육부 지역인재 정책관이 하게 됩니다. 지역인재 정책과에서 하고, 총괄 라이즈 센터가 지역 라이즈 센터에 대응되는데요. 바로 한국연구재단이 총괄 라이즈 센터를 해서 요 교육부하고 총괄 라이즈 센터는 지역을 평가하고 예산을 내리고, 지역의 17개 시도의 예산을 내리고 17개 시도를 평가하는 기능을 하고, 여기 있는 지역 라이즈 센터는 대학을 평가하고 대학의 예산을 내리고 해서 두 개가 완전히 병렬로 1대1로 매칭이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총괄해서 최종 심의 의결 기구는 라이즈 위원회다 해서 제가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요거는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과 제가 공동위원장입니다. 즉 말해서 라이즈 위원회는 핵심이 민관협력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요 라이즈 위원회에는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과기부, 지방시대위원회 등등 해서 타 부처 10개 이상의 관련 부서의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런 관의 대표가 부총리고 민의 대표가 제가 돼서 공동위원장 체제가 돼서 라이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라이즈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교육부가 광역지자체에 해당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역 라이즈 센터다. 그래서 지역 라이즈 센터는 대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반드시 평가할 때는 평가위원을 마음대로 지역 라이즈 센터에서 다 정하지 말고 지자체에 힘이 올 수 있으니까 한국연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평가위원 풀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넘죠. 수천 명쯤 됩니까? 그 풀에서 평가위원들은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연구재단의 평가위원 풀에서 구성을 하고 나머지 반 미만을 2분의 1 미만을 자체적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이 지역 라이즈 센터에서 대학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가 반드시 핵심이 이겁니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교육부에 제안을 하고 교육부에서는 지자체에 경상보조금 방식으로 예산을 배부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대학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4가지 성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 1번이 지역 정주형 취창업, 2번째는 지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직업 평생 교육,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이것이 이 4가지가 고정된 성과 목표가 아니라 예입니다. 예지만 뭐 이거 이상 이따 혹시 뭐 이 4가지 말고 다른 좋은 목표가 있으면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할 건데, 아마 이 4가지 정도가 우리가 라이즈를 만들어서 대학에서 이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자체에서 대학으로 예산은 산단 회계로 내리기로 내일 아마 발표할 겁니다. 이게 뭐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산단 회계로 하기로 했고, 당연히 그 지역 라이즈 위원회 허가를 받으면 대학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일부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그동안 산단 회계는 대학 회계로 일부 전출해서 쓰는데 뭐 교육부에서 간섭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함부로 다 안 되도록 뭐 그저 일부만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것이 비슷하게, 왜냐하면 산단 회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기업이나 연구소 협력기관하고 연계사업도 해야 되는데 대학 회계로 가버리면 이 돈이 너무 경직돼가 손을 못 대니까, RIS가 그렇게 그래서 욕을 먹으면 RIS는 대학 회계로 예산이 내려갔는데 산단 회계로 가서 예산이 집행된다. 이 4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내역을 보면 24년도에 1조 2천억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혁신 중심대학 체계에서 저 1조 2천억이라는 게 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이 RIS 사업, 링크 사업, 라이프 사업, 하이브 사업, 지방대 활성화 사업, 이 5개의 2024년도 예산이 1조 2천억이고요. 그 예산에 5천억이 더해져서 1조 7천억이 내년도에 라이즈 사업의 예산이 됩니다. 1조 7천억이. 그 밑에 있는 2번부터 9번까지는요. 그 내년에는 당장은 라이즈로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 라이즈에 포함시키겠다 해서 브릿지 사업이라든지 첨단 혁신 공유대학 사업, 그 다음에 뭐 산단 사업, 여기 있는 전문대학 미래기반 사업 뭐 등등 해서 산학협력 단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8개를 내역 사업이라고 해서 25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당장은 한국연구재단이 그대로 하는데 지역 라이즈 센터가 한국연구재단에 같이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한번 같이 운영을 하고 26년도에는 요 밑에 있는 8개 사업도 완전히 지역 라이즈 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그래서 이것들이 포함이 되고 여기 27년도 종료 예정인데 요 사업들도 나름대로 성과가 좋은 사업은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3천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1조 7천억하고 3천억 더해서 내년도 요 예산이 2조 100억이 25년도 라이즈 사업이 현재 2조 10억인데요. 국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국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 대학이나 이런 데다 예산을 갖다가 막 강력하게 우리가 2조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매칭은 한 20% 플러스 알파입니다. 지자체는 반드시 20% 이상을 매칭을 해야 돼서 예산이 2조 4천억. 근데 매칭을 많이 하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지자체가 20%만 안 하고 한 30% 하면 뭐 2조 6천억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런 17개 이제 시도니까 한 2조 정도 되니까 지자체별로 한 뭐 1,000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대략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적은 지자체나 수도권 지역은 좀 예산이 좀 적을 거고 좀 큰 지자체나 대학이 많은 데는 뭐 1,000억 이상도 갈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학 역량 기반의 소스는 85%고 지역 역량 기반의 15%인데요. 저쪽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라이즈 사업의 1조 7천억 중에서 85%를 그 예산을 갖다 대학에 그 나누겠다,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는 거고, 글로컬 대학 예산을 포함시켜서 나눠주겠다. 그 글로컬 대학은 이미 대학들이 받고 있으니까 그죠 하는 거고, 합쳐서 85%고, 이쪽 15%는 이제 여기 보세요. 라이즈 계획 및 체계 구축 운영 우수 지자체에서 라이즈의 체계를 잘 구축한 지자체가 전횡을 부린다든지 지자체가 통솔을 한다든지 대학을 함부로 하는 데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학과 지자체가 정말 잘 협조하는, 지금 대학들이 너무나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가 횡포를 부릴까봐. 그런 데를 한 50%니까 15%에 50%면요 거의 한 1,500억쯤 됩니다. 그래서 한 뭐 100억 이상의 인센티브를 줘서 아마 계속해서 이 지자체하고 대학의 거버넌스나 체계가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에 좀 지원될 인센티브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뭐 의대 늘봄 지원은 의대가 있는 지역, 의대가 있는 대학은 지금 당장 한 500억 정도 배정을 했는데 32개 대학인데 뭐 교실을 좀 개조한다든지 뭐 등등 그런 예산이 대학이,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는 예산 말고 대학의 어떤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한 500억 정도고, 늘봄 교육을 위해서 한 200억 정도 해서 위에가 한 700억 정도 되고 여기 한 1,500억이고 뭐 시도 시범 지역 성과가 한 25% 정도 돼서 예산이 인센티브 3천억 정도가 아마 마련될 거다. 지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안입니다. 가안.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고 발표하는 게 좀 모양이 안 좋아서 그냥 자료에다 그냥 적었는데, 혹시 이대로 안 되더라도 엉터리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가안입니다. 가안. 그래서 배분 기준, 시도 의견 수렴 등을 기반으로 해서 적었다는 건데, 혹시 또 이 자료를 또 우리 사무관 또 들고 가가 교육부에 가서 김원영 총장이 이거를 위원장이 이걸 다 가르쳐 줬더라. 내일 공청회 때 안 나옵니다. 이거 공청회 때 이 퍼센트는 다 지우고 나가더라고요. 교육부 자료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안이니까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이런 게 민감한 모양입니다. 이런 퍼센트나 이런 것들이. 그럼 또 요 금액을 또 지자체에서는 귀신같이 돈 계산을 곱하기 25 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막 교육부에 따지고 뭐 할 수 있어서 아마 이쪽이 또 퍼센트는 제가 잘못 적어온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확실한 거 아닙니다. 평가는 이렇게 됩니다. 평가는 여기 이제 저기 교육부 중앙라이즈 센터라는 것이 연구재단에서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년 사업인데 연차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중간평가는 2차년도에 중간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는 5차년도에 종합평가를 합니다. 대개 교육부 사업은 3+2가 기본인데 제가 이걸 2+3으로 하자고 좀 우겼는데, 왜 그러냐면 대학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이번 정권이 3+2 해놓으면 3이 다음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안에서 중간평가를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3으로 했고, 연차평가는 없습니다. 연차 점검인데 이 자료가 좀 옛날 자료라서 내일 공청회 때는 연차는 점검이고 서면평가만 하자. 왜냐하면 앞으로 평가를 줄이자 해서 연차평가는 연차 점검이고, 즉 연구재단에서 지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만 한다. 2차년도 5차년도만 하고, 그 다음에 자체평가는 매년 하겠죠. 즉 지역 라이즈 센터가 대학 평가는 매년 하는데 자율적으로 만든 지표를 가지고 한다. 지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핵심 성과 지표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이제 요구하는 지표로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에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지역의 혁신 정도라든지 성인 학습자의 교육 이수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지역 정주 취업률 향상률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이 얼마나 바뀌었는가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 아까 그 네 가지 지역 정주, 지산학 생태계, 평생교육,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요 네 가지가 핵심 성과 지표고, 자율 성과 지표는 지역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표가 자율 성과 지표고, 요 자율 성과 지표를 매년 지자체가 대학을 평가하는 데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과제는 이렇게 됩니다. 과제는 저기 보시면 무슨 대학 라이즈 계획 두 번째 줄에요. 무슨 대학, 그 대학은 무조건 라이즈 사업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거버넌스에 대학이 빠졌는데, 대학은 뭐 강원대학 같으면 강원대학교 라이즈 사업단 해가, 모든 대학은 사업단을 만들고, 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해서 교무회의, 학무회의에 들어가서 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글로컬 대학 하고 있는 대학은 글로컬 대학 사업단장과 라이즈 사업단장은 반드시 동일인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글로컬 대학 사업은 라이즈 사업의 일부니까 동일인이 되어야 되고, 과제는 저 프로젝트라는 것이 일종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즉 지역 정주행 뭐 지창업 프로젝트 B가 뭐 고등평생교육 뭐 이런 거라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에서 단위 과제입니다. 즉 목표는 같은 목표인데 프로젝트는 비슷한데 이거를 달성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단위 과제는 다 다르고 대학마다 다 다를 수 있어서, A대 동그라미 2개 대학은 지역 정주형 인재 취창업을 위해서는 단위 과제 1, 지산학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개 단위 과제 중에서 단위 과제 2,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단위 과제 1, 요 세 개를 신청을 해서 우리 대학에 제안서로 내는 겁니다. 지금 말해서 제안서는 단위 과제별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제안서를 내게 되고, 평가도 대학별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단위 과제별로 평가를 하면 경기도 같으면 대학이 79개입니다. 대학이 79개면 단위 과제별로 다 대학이 막 50개가 내고 뭐 40개가 내고 하면 평가도 볼 일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학별로 글로컬 대학처럼 평가하겠다 해서 대학별로 된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대학에서는 딱 하나만 내면 되는데, 무슨 대학 라이즈 계획 해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한 단위 과제들이 3개 혹은 4개가 들어가서 되고, 대학별로 단위 과제 개수를 아마 지자체별로 제한하지 않을까. 뭐 우리 강원도는 1대학당 단위 과제는 뭐 3개 이하로 한다, 뭐 4개 이하로 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부처 사업인데요. 이렇게 라이즈 사업이 인재 양성이나 취창업이나 교육 과정 연계하는 사업이 타 부처에, 범부처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업부, 과기부, 중소부, 국토부, 문화체육, 관광부 있는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데, 연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특별히 뭐 중소벤처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산업부로 합시다. 산업부에서 저런 교육이 있다면 저런 교육을 산업부 사업에 라이즈에서 같이 기획을 해서, 대학은 라이즈에서 돈을 받고 기업은 산업부에서 그대로 돈을 받는 그런 식의 사업이죠. 그리고 대학에서 이미 산업부 사업을 어디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연계해서 이거를 단위 과제로 올리고 신청을 해서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 내후년에는 이미 저 위에서 과기부와 교육부와 산업부 장관이 만나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내리는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해 나간다. 즉 라이즈 센터가 교육부의 2조 정도 되는 사업만 가지고 센터가 유지되기는, 지속 가능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해서 범부처 산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가 MOU를 최초로 맺었었고,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순천대학에서 중소부, 중기부하고 MOU를 맺었고, 곧 고용부하고 MOU를 맺고, 또 뭐 행안부하고도 맺고, 계속해서 MOU를 맺어서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있네, 그죠? 이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은 기업이죠. 기업이 산업부의 C 사업이 기업의 제품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기업의
산업부 사업이고 A라는 기업이 산업부의 제품 상용화 기술 개발을 따냈습니다. 그러면 요 기업이 제품 상용화만 하지 말고 제품 개발하는 김에 원천 기술이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대학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해 줄게 하면 대학에서 원천 기술을 한번 개발하겠다, 같은 제품에 대해서 하면 이 제품의 원천 기술은 라이즈로부터 예산을 받고 기업은 산업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그래서 예산은 별도로 받았지만 성과는 공유하면 이쪽 기업으로 봐서는 제품만 상용화한 것이 아니라 원천 기술을 베이스로 한 상용화가 된 거고, 대학으로 봐서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이 원천 기술이 상용화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상용화까지 된 원천 기술이니까 훨씬 더 실제적으로 성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과기부의 A 사업이 R&D다 그러면 연구소 R&D인데 이 R&D에 우리 학생들을 참여시키겠다 해서 학생들 참여는 라이즈로부터 받고 연구소는 과기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계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를 단위과제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고, 이런 어떤 사업이 모양이 좋으면 이미 그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하고 두 장관 간에 그 연계하기로 했는 사업이 9개나 있습니다. 이미. 결국은 이런 어떤 이 사업이 그 라이즈라는 사업은 결국 대학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서 대학은 혁신을 하고 그 혁신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지역 발전의 어떤 그 중심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라이즈 사업이다, 라이즈 체계고 라이즈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